과거 소련 구성국 중 하나였던 아르메니아는 인구 약 30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러시아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동, 유럽과 중앙아시아가 만나는 요충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르메니아 총선도 국내 선거를 뛰어넘는 국제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2018년에 아르메니아에서 발생한 색깔혁명, 벨벳 혁명으로 집권한 니콜 파시난 총리가 다시 선택받는지 여부였습니다. 파시냔 정부는 전통적인 친러 정치인들과 거리를 두고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구소련 권역에서 러시아와 서방의 충돌이 격렬해지며 아르메니아 역시 영향력 경쟁의 무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우방이었던 아르메니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유라시아 세력 균형의 시험대가 된 것입니다. 6월 7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니콜 파시냔 총리가 이끄는 시민계약당이 약 49.8%를 득표해 다시 승리했습니다. 2018년, 2021년 이래로 세 번째 승리입니다. 반면 강한 아르메니아와 로베르트 코차라 전 대통령의 아르메니아 연합으로 분열된 친러 성향 야권은 정권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서방, 특히 유럽연합 측은 아르메니아에서 친서방 노선이 재신임을 받았다고 환영했고, 우리 언론을 포함한 많은 언론에서 이를 서방의 승리이자 러시아의 패배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가장 널리 제시하는 파시냔 총리 재선의 근거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입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법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아르메니아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소련 해체 전부터 양국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에 이 지역에는 아르메니아계 분리주의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2020년과 2023년에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통제권을 회복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아르메니아에서는 당연하게도 다양한 책임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회원국인데도 러시아가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회에서 러시아가 우리를 버렸다는 배신감이 강해지면서 서방을 대안적 동맹으로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사회의 정서를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러시아의 일방적인 배신 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순화된 해석은 이 지역의 복잡한 현실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국제법상 아르메니아가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돼 왔습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 본토가 침략당한 게 아닌 상황에서 CSTO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법적으로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는 등 외교적 문제도 매우 컸을 테고요. 결국 러시아가 동맹국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는 타당하지만, 러시아가 명백한 조약상 의무를 어기고 아르메니아 영토를 포기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르메니아 국내 정치와 유라시아 지정학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독립 이후 권력을 유지해온 친러 기득권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었습니다.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 과거 구소련 지역에서 일어난 색깔혁명과 유사한 점이 분명 있습니다. 게다가 소련 시절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은 러시아와의 역사적 유대보다 정치개혁과 유럽과의 연결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정서가 2018년 벨벳 혁명으로 폭발했는데, 아직 그러한 여론이 강하게 유지되는 것이겠죠. 한편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상실에는 아르메니아 정부의 판단,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군사력, 러시아의 소극적 대응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정치에서는 이런 복잡한 설명보다 러시아가 우리를 버렸다는 서사가 더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남카카스의 전략적 가치도 커지며 서방이 러시아 세력권으로 여겨지던 아르메니아 정치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인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통적인 교역로는 상당 부분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서방이 유라시아 내륙의 에너지와 자원에 접근하는 통로를 차단해야 하고,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무역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방은 러시아의 제재 우회로를 차단해야 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뚫고 유라시아 내륙의 에너지와 물류에 접근해야 합니다. 남카카스는 이 두 세력의 지정학 전략이 충돌하는 단층선입니다.
러시아는 남카카스를 통해 이란을 거쳐 인도까지 연결되는 국제 남북 운송 회랑에서 자국의 미래를 봅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튀르키예와 남카카스를 거쳐 카스피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남카카스는 러시아와 이란의 연대를 방해하는 쐐기 역할도 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 경쟁 속에서 큰 역할을 한 이들은 미국과 프랑스에 주로 거주하는 아르메니아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이들은 미디어와 자본, 정치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의 친서방 여론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자국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자 했고요. 물론입니다. 사실 2024년과 2025년 내내 파시냔 정부와 전통적인 친러 세력의 충돌이 매우 격렬하며 아르메니아 정치는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르메니아 국민 대부분이 믿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교회와 민족주의 성향의 야권은 파시냔 정부가 친서방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서방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맨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타협하고 티르키예와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국가의 역사와 안보를 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부 아르메니아를 지나는 장개주로 회랑이 열리면 아르메니아가 티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의 동서로 포위되어 티르크 세력권에 종속된다는 우려가 매우 커졌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러한 반발에 파시냔 총리는 사도교회 수장인 가레긴 2세의 사임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일부 성직자와 야권 인사들이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고 주장하며 주교들을 체포했습니다. 반면 교회와 야권은 이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박했고요. 이렇게 정치 위기가 격화되었기에 많은 분석가들이 정권 교체 가능성을 점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유권자를 설득하기에는 야권의 한계가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야권은 여러 세력으로 분열돼 있었고 단일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해주는 뉴페이스 대신에 러시아와 가까운 재벌이나 구체제 인사들이 전면에 나선 것도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른바 트럼프 루트, 트리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루트인데요. 이름에서 나타나듯 미국의 트럼프 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물류망 개발 계획입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루트는 아제르바이잔 본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월경지인 나이체반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망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장게주르 지역을 통과하고요. 당연히 아르메니아는 영토 통제권과 안보 문제를 우려해오며 회랑 개방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니콜 파시냔 총리와 이람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만나 평화협정 문안의 가서명과 공동선언을 중재했습니다. 미국이 74% 지분을 갖고 회랑을 개발해 수익을 얻는 대신에 아르메니아의 안보 불안을 덜어주겠다는 조건이었죠. 트럼프 루트의 설치는 미국이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이었던 남카카스에 공식적으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 통로가 가동되면 카스피해와 티르키에, 유럽을 연결하는 동서축이 강화되는 대신에 러시아와 이란을 연결하는 남북축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은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트럼프 루트에 불만을 표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다고 아르메니아가 곧바로 러시아와 결별하고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에 보복하는 시나리오가 당장 발생할 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양측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르메니아는 에너지와 무역, 노동 이주와 송금 등에서 여전히 러시아와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르메니아계 인구 200만 명이 살고 있고 아르메니아가 생산하는 농산물, 제조업 상품의 최대 시장은 러시아입니다. 전쟁과 제재를 피해온 러시아인들의 관광, 이주 수요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면 과거 20년 전 조지아 사례처럼 굉장한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아르메니아를 향해 무역 보복과 같은 경제적 압박을 지나치게 밀어붙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유럽연합이 러시아 대신 아르메니아 상품을 수입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압박 카드를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아르메니아가 아예 티르키예와 유럽 쪽으로 더 빠르게 이동하면서 영향력을 오히려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양국은 겉으로는 거친 말을 주고받더라도 뒤에서는 무역과 에너지, 물류를 놓고 협상과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경제적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파시냔 정부에 반발하는 국내 친러 세력과 종교 역사적 네트워크를 영향력의 카드로 꾸준히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아르메니아 총선은 단순히 서방의 승리, 러시아의 패배라는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맥락과 이야기가 결부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르메니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공방도 선거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튀르키예, 이란이 모두 참여하는 남카카스의 체스판 전체를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카카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유라시아의 신그레이트 게임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역의 미시적 현실과 세계의 거시적 변화를 모두 종합하는 시선이 필요하겠습니다.